안녕하십니까. 예. 경영언론 3주차 4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로 오프라인에서 얼굴 마주보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다시 온라인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건이 이렇게 뭐 원활하지 않게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항상 장소와 상관없이 열심히 강의해주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4장 내용은요, 조직에 관련된 환경 내용인데요. 외부 환경 중에 환경의 개념, 환경의 종류. 자,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경제 시대의 어떤 경영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또 그 발맞춰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자, 지금은 몇 차 산업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죠. 1차가 뭡니까? 1차가 전기기관의 개발로, 그죠? 1차 산업, 농업에서 이렇게 공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차 산업이 뭐죠? 2차 산업은 그죠? 에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통해서 2차 산업이 승했고, 3차 산업은 인터넷이죠. 인터넷. 4차 산업은 뭘까요? 바로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지능.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 자, 어떻게든 조직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속에서 개방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너무 개방해서 자기의 어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시적절하게 개방과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환경의 개념. 자, 환경의 부분에 대해서. 자, 환경을 이제 또 어떤 책에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그냥 환경을 표현하지 않고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책에서 환경을 했으니까. 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영향력 및 조건이다 이랬습니다. 환경. 자, 이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 개념은 환경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그렇겠죠. 자, 조직과 외부 환경을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좀 그래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업으로 치면 외부 환경, 또 안으로 보면 내부 환경, 그 다음에 과업 환경,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어떤 그 방대한 지식도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엮어서 이 모듈화 시키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환경을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부 환경, 외부 환경 하니까 수학 분석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환경 분석에 관련된 내용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환경 대응 전략에 수학 분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경영 원론을 듣는 친구들은 수학 분석에 대한 부분을 모를 거니까요. 자, 한번 같이 해보고 또 실생활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부 환경은 뭡니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 환경. 조직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조직 분위기나 조직 문화를 의미하고, 그죠? 조직 구성원의 성격, 그죠? 성격, 가치, 규정, 스타일, 특성 등을 공유하는 지각의 정도로 구성된다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조직 내부에 가지고 있는 문화죠, 문화. 울산대학교의 그 경영학과의 문화, 또 서울대학교, 또 뭐 다른 일반 부산대학교 여러 대학이 있지만 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나중에 근무하게 될 그죠? 공직이든 어느 회사든 간에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이 내부 환경 무시 못하죠.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뭐 퀴즈 맞출 수도 없겠지만, 자, 여러분이 이 조직 내 문화를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누구입니까?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당연히 기업의 CEO입니다. CEO. 그러니까 기업의 CEO의 가치관이, 그죠? 어떤 개념이, 이념이 어떻게 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내부의 어떤 문화, 이런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이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뭐 공무원이 되면 그 조직에 그냥 묻어놔야 되겠지만, 회사를 내가 지망할 때는 내가 회사를 선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A, B, C가 뭐 예를 들면 기분 좋게 다 이제 지금 입사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A, B, C를 선별해 가는데 월급 많이 주는 쪽으로 무조건 가느냐, 아니면 그 회사의 분위기가 월급은 좀 적더라도 회사 분위기가 좀 좋은 곳을 갈 거냐,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무조건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아닐걸요. 월급은 좀 덜 받더라도 그 회사가 정말 일하기 좋고 사람다운 사람 어떤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 회사에 오래 머물고 싶지, 그죠? 근무하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당장 기업의 CEO를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업 CEO가 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글을 남겨놨습니다. 물론 좋은 글로 많이 남겨놓았지만, 그거 외에 그 기업 CEO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과거의 사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면 그 기업의 CEO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을 또 부당하게 해서 회사에, 그죠? 누를 끼쳤는지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어떤 그 영향력을 CEO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CEO의 마인드가 정말 좀, 그죠? 직원들을 위하고 정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CEO가 정말 좋은 CEO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으면 그 회사는 분명히 마음이 좀 따뜻하고 서로 직원들 사이에 돈독한 사이가 되면서 서로 챙겨주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런 회사 찾기도 힘들죠, 그죠? 아무튼 자,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 자, 외부 환경은 뭐냐면, 자, 기업을 둘러싸고 내부 바깥이죠. 자,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전반적인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을 다른 두 가지로 뭘 해놨습니까?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자, 외부 환경을 뭘로 구분했다고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차례차례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방금 얘기했고요. 일반 환경하고, 그죠? 과업 환경을 방금 외부 환경으로 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회사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면 일반 환경이, 과업 환경은 어떤 특정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과업과 일반 환경을 외부 환경으로 해서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의 어떤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법률적 요인, 국제적 요인, 이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 지금 현재 우리 외부 환경 속에서 일반 환경에 속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한 상태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과학 환경을 보면요, 경쟁 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되고, 그죠? 블루오션 전략이 펼쳐질지, 레드오션 전략이 펼쳐질지, 고객에 대한 어떤 수요가, 그죠? 많은지 적은지, 공급자는 경쟁이 치열한지 없는지, 그죠? 규제 기관이나 노동조합, 뭐 각종 시민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해당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든 과학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과학 환경, 그 외에 일반 환경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 쪽은 좀 문화 쪽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환경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반 환경의 첫 번째가 여기가 뭐였냐면 일반 환경 첫 번째가 경제, 이게 경제입니다. 경제를 볼게요. 자, 경제적 환경 보면 자, 경제 환경이 뭐냐?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재산의 사적 소유가 인정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이긴 한데 또 일부 전기나 수도나 그죠? 이런 부분에 공공성을 띠고 또 국가가 그 통신이나 이런 도로나 이런 부분은 또 관리를 하니까 혼합 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이제 자본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그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독점 상황, 독점 상황을 아니할 수 없는, 그죠? 이걸 하면은 나쁜 건 알지만 안 하면은 더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공공재. 자, 공공재가 이제 설명 좀 이따가 하고요. 하나의 조직이 특정 제한화 서비스 전체를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 환경이다. 하나의 특정 제한화 서비스 전체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특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계획 경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 독점을 하는 게 맞겠죠. 공산주의는 아예 독점을 할 거고. 자, 그래서 공공재가 뭐가 있냐 보면은 교통시설물이나 근린공원, 국방시설, 경찰서, 관광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사고팔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땅을 매입할 때 그 주변에 그죠? 이 공공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어떤 땅들이 공원들이 있다면 그 주변의 땅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원이 들었으면 당연히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만, 그죠? 말 그대로 그 주변에 어떤 유적지가 있다거나, 그죠? 진짜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는 그 외에는 그 개발 제한국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땅값이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변들이. 왜? 발전성이 없으니까. 그죠? 눈을 자르고 다리를 걸지 않습니까? 이 토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둘 게 뭐냐면 나중에 혹시 땅을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를 한다고 샀을 때 그 주변에 어떤 그죠? 유물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관광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 주변의 땅은 좀 멀리하는 게 좋다. 가깝게 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과점 상황 해가지고 독점보다 과점은 좀 더 덜한 상황이죠. 자, 독점은 한데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통 3개 내지 5개 정도 소수의 어떤 그 기업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과점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자동차를 했는데 뭐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특정 몇 개 기업만 만들어내고 다른 기업들은 사실 워낙 이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업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업종은 과점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정부가 어느 정도는 봐줄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또 과점이 심화된다 그러면 또 정부 개입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이다 했는데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 상황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 밑에는 완전 경쟁이 있는데 모든 그 조건이 다 동등한 상황에서 그 완전 경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떻게 그 동등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이라는 거는 그 경제적 환경 속에 사실은 이론상은 가능하나 말은 그저 가능하나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맞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부모 뱃속에 태어났는데 그죠? 그 태어날 때부터 재능과 능력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또 그 지역을 그죠? 우리는 또 지방에 살지 않습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르듯이 그런 어떤 다름을 완전히 동등한 상황 속에 놓고 경쟁을 벌인다.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완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조건의 시장은 마켓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다 불안정 경쟁 속에서 불안전한 상태,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안정 경쟁을 한다라고 보면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니치마켓이나 틈새 시장이죠. 그리고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 뭐 저원가 전략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고가 전략을 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일반 환경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GNP, GDP 성장률. 예. 자, 국가 전체가 아닌 국민 전체. 그렇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고 국민이 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산업 구조별, 실업률, 이자율, 물가 수준, 국제 수지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P 그죠? 예,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GDP를 봅니까? GNP를 봅니까? 보통 GDP로 봅니다. 국내 총생산을 봅니다. 그죠? 국민 총생산보다는 그죠? 국내 총생산 이걸 보죠. 그러니까 국민이 외국에 가서 벌어온 것까지 다 생각하면 국민 총생산 GNP가 맞지만, 근데 그 나라에서 벌어서 그 나라에 소비를 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돈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뭐 삼성이, LG가 냉장고를 뭐 외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뭐 수익을 많이 내서 가져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나라에 또 그 월급을 주고 그 인건비 이렇게 배정하다 보면 또 그 나라에 또 하기 때문에 보통 국내 총생산을 많이 보죠. GDP. 자, 아무튼 우리나라 국내 1년 정도 생산한 모든 거, 한 나라 국민이 모두 생산한 건 GNP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죠?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경기 순환 어떻습니까? 환율 안정을 깨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그죠? 국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이죠. 보이네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거 기본으로 알고 있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죠? 거래량에 비해 통화량이 과잉으로 증가하여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에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데 지금 나라 전체가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올 수도 없을 정도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정부로서는 뭐 자선책이 없습니다. 그죠? 당장 지금 시급하게 돈이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돈의 순환 구조가 일단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리는 그죠? 우리가 많이 이번에 또 내렸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은행 금리가 실제 금리가 1.75% 있지만 거의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데 화폐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죠. 자, 이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갑니다. 자, 정치 법률 환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치 법률 환경. 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 정경유착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법률의 환경에 있어서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또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법률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지금 직원들을 해고시키냐 마느냐 이럴 때 지금 한 4, 5, 6, 3개월 동안 기존에 있는 직원 해고시키지 않고 경제 난을 겪고 있는 회사에 직원들 월급을 얼마까지요? 네, 9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90%. 자르지 말라는 거죠. 네, 10%만 회사 사장님이 되고 나머지 90%는 정부에서 돈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 상황까지 지금 제도권으로 나와 있고 지금 뭐 1,000만 원 소상공인들 대출해 준다니까 금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난리죠. 줄 서고. 자, 아무튼 정치 법률 환경은 기업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거나 옹호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영 전략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정치적 환경, 정부 시책이나 정치적 안정을 어떻게든 잘 꾀하고 있어야 된다. 자, 법률적인 환경, 특허법이라든지, 자, 이 특허법 관련해서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그 특허 내는 비용을 또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어떤 걸 잘 알고 있으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도 특허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공정거래법, 공해방지법, 소비자보호, 세제 등 새로운 법률 규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공해방지, 탄소, 그죠? 저 탄소를 나라 전체, 전 세계적으로 저 탄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CO2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OECD 가입 국가고 이럴 때 만약에 기업들이 그런 정부의 시책을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저감장치를 이렇게 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감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법률로 정해지면 결국은 그걸 소비자가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이 그런 어떤 정책에 맞게끔 또 자동차를 만들고 또 그걸 저감장치를 달아서 국가의 도움으로 또 이 환경을 또 공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법률 환경. 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주 5일 근무에 대해서 그냥 바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 5일 근무를 시행한다 이게 몇 년 됐는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니 안 하니 하면서 엄청나게 싸웠던 거를 제가 뉴스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토요일날 절대 못 쉰다. 저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절대 못 쉰다. 생산력 저하될 것이다. 근로자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싸우다가 어떻게든 정부에서 주 5일 근무하자 해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몇몇 아직까지 병원이나 그죠? 조그만 작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특권 수당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정부가 규제를 내서 토요일 근무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난감하죠.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근로자 노동 시간을 지금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52시간을 그죠? 52시간을 그죠?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률의 어떤 시행을 이 CEO가 모르고 있다면 또 그 밑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대처가 미비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기업 환경의 사회 문화적 환경입니다. 자, 앞서 조직 문화도 있었지만 자, 일반 환경에서 사회 문화 환경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성 발전되면서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내가 그 문화 속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그 문화를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그 문화를 그죠? 생성하기도 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화가 기업을 운영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영향력을 준다면 보시다시피 사회적 가치, 태도, 규범, 생활 양식,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자, 사회적 가치. 자, 예전에 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대학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강의를 좀 한다 그러면은 좀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강의를 하고 어디에 그죠? 강의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교수직에 있다 이런 것보다는 더 인정해주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 많고 적으냐 이걸로 사람을 이제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근무를 한다 보다 너 거기서 연봉 얼마 받는데 너 거기서 직책이 뭔데 이런 식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대가 많이 변해간다는 걸 느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뭔가 우더런을 공경하고 뭔가 모르면 윗사람에게 물어보고 그죠? 이렇게 알려고 들지 않고 요즘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결국은 우리가 부모에게 많이 의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모한테 그죠? 이렇게 돈으로 그냥 그죠? 뭔가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도 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사회적 가치가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유지하고 달성해야 할 적절한 목표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대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회적 가치요? 자, 학문의 뜻이 있어서 대학을 들어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학문적으로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아니면 나는 이 대학에 와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경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이런 가치관이 상당히 그죠?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반 환경 속에 속하는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누구 한 사람으로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태도도 어떤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행동에 관하여 개인이 갖는 감정이나 사고, 그죠? 태도는 어떤 태도가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까? 자, 혼자서 이렇게 뭔가 커피도 마시고, 혼자서, 그죠? 이렇게 빵도 먹고, 혼자서 뭔가 하는 거. 그러니까 1인 개인이,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나홀로, 그죠?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있고,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남을 덜 의식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범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수용되는 행동의 공통적인 기준이다 했는데, 그죠? 그 각 사회마다 허용되는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될 거고, 생활 양식, 그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 사고 방식, 이게 나라마다 또 다르고, 그죠? 외부 환경이니까 그 나라마다 그 사회마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결국 인구가 연령대별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로 접어들었고요,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을 또 잘 안 넣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인가요? 대학에서 자꾸 인원수를 줄여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 학기 시작할 때 3월달 되면 정말 경영대 안에 많은 학생들이 부글부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인원수가 자꾸 이제 줄다 보니까 개학을 해도 그죠? 신학기 초반에 조금 박짝박짝거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학생을 좀 이렇게 마주치기도 좀 힘든 상황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가토로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국가별 인구를 보면 자, 우리나라 인구부터 해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그죠? 중국 인구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죠? 이렇게 누적 대비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 늘어났네.
그죠? 늘어나죠. 인도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25만 2,074명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만 그죠? 거의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니까 일본 나와 있고요. 네, 국가별로 일본, 이탈리아, 중국, 그죠? 일본 나오고 이탈리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죠? 일본 83 그죠? 127 일본 어디가 붙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튼 일본도 한번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좀 고령화되고 아예 출산 안 하니까 결국은 인구가 감소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인구가 감소한다. 도시가 더 개발되지 않는다. 아파트 수요가 더 떨어진다. 그죠? 상가를 더 지을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가 없어진다. 학교 앞에 시장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그죠?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삼국 인구의 변화 추세를 보면 한국이 그죠? 2050년하고 2010년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15에서 64세가 72%를 좌우한다고 봤을 때 2050년에는 53% 한마디로 60에서 80세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완전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 그 주범이 되겠죠. 그죠? 네. 주범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당사자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냐? 결국은 아이를 놓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를 놓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뒤에 나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원래 1몇 %였는데 지금 출산율이 0.9 몇 %인가? 1%가 안 됩니다. 한 명은 안 나요. 그죠? 자, 아무튼 문화 사회 좀 더 보면요. 물질적 풍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감성을 키우는 것보다 그죠? 이게 감각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죠? 서열을 또 생각하고 계획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아무튼 부익부 빈익군에서 일어나고 교육에 관심도가 더 많이 집중될 거라 보고 노후 대비 관심이 전대. 노후 대비 관심이 전대될 수밖에 없죠. 이거 안 죽으니까 그죠? 한 70이나 80년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100세까지 가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건강 관련, 레저 관련 사안이 많이 될 것이고 독신주의, 이혼율 증가, 결혼관의 변화. 그래서 왜 이혼율이 이렇게 증가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 보면 그 편함이 곧 이혼을 증가시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막 지내는 걸 편안함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이제 남편을 예전 같았으면 남편을 막 받들어 모시고 막 이렇게 했던 그 가정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죠? 여성이 훨씬 더 가정에서 힘이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남자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죠? 이제는 뭐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이런 것 자체가 좀 귀찮은 거죠. 좀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 속에서 이제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사는데 뭐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좋아서 같이
그죠? 아이도 놓고 지내다가 나중에 학원에 또 쓸쓸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상황에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확률이 좀 높으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남자도 또 다시 능력이